미군의 무기 재고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포탄이 유한하지만 표적도 유한합니다. 5,000km 떨어진 데서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거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유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올 초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생포했을 때 네. 오시고 또 오셨어요. 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때 저희가 올렸던 그 장군님 인터뷰 2편의 영상이 아직도 조회수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에 장군님 얘기를 또 듣고 싶다는 댓글들이 좀 많아서 네, 저희가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때 마두로는 생포를 했지만 이 하메네이는 폭사를 시켰단 말이죠. 왜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마두로는 범죄자로 재판을 거쳐서 범죄 혐의를 입증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반면 하메네이는 그런 증거를 갖다가 수집하고 할 그런 것보다도 이미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고 봤기 때문에 또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거를 한 거죠. 마두로 생포 작전 때도 미국이 지상, 해상, 공중, 그다음에 우주와 사이버까지 이 5개 기능을 동시에 적용한 최초의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이란 전쟁에도 당연히 5가지 영역이 다 동원이 된 거죠?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연합작전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같이 이제 이 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그 연합작전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영역은 물론이고 연합작전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각자 자기의 역할 이거를 잘 분배를 하고 또 협조를 실시간으로 하고 그 뒤에 결과를 또 서로 교환을 해서 다음 작전에 반영을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아주 순조롭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번 전쟁에서 특히 AI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졌거든요. 뭐 전쟁의 문법이 달라졌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AI가 전쟁에서 어떤 일들을 좀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전에 커다란 물줄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었는데 이 바운더리가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옛날에 육군이었던 사람들이 바다에서도 싸우고 바다에 있던 사람들이 땅에서도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물줄기고 두 번째는 그 인간과 기계가 같이 싸우는 시대가 지금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영화에서나 상상하던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AI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이 데이터가 많아서 좋기는 좋은데 너무 많아서 인간의 두뇌로는 이거를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이 AI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챗GPT를 써보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의 질이 틀려지듯이 이 AI도 현재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전기 시설을 무력화시키고 싶은데 그렇다고 다 파괴하고 싶지는 않다. 포탄도 내가 아껴야 되고 민간인들한테 굳이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혁명 수비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을 우선순위별로 정리해줘. 그럼 걔가 쭉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장군님이 그 군에 계실 때는 AI를 이렇게 전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혹시 생각은 해보셨어요? 생각은 해봤지만 저는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최종적인 것은 인간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AI 같은 기계는 장점이 감정이 없다는 거지만 또 단점이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가장 효과적인 거는 상대방을 빨리 제거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은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폭격을 할 때 경고를 하고 폭격을 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폭격할 거니까 출근하지 마라 라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서방 국가들은 그렇게 해요. 옛날에 우리는 왜 등화간제라 그래가지고
밤이 되면은 저 커튼 치고 불빛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특히 그 미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전쟁할 때는 미국이 일부러 그 민간인을 때리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네. 불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이제 길어지면요. 이란도 물론 당연하지만 미군의 무기 재고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장군님, 미군은 워낙 잘 아시니까 이 보도의 신빙성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미국 정부에서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포탄이 유한하지만 표적도 유한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표적보다는 항상 포탄이 많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초기에는 아주 정밀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스마트한 폭탄들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방공망이 무력화되고 이란의 공세 능력이 없어지고 통신이 막 저렇게 교란이 돼 있는 상태는 옛날 좀 덜 그 비싼 그런 폭탄들도 얼마든지 효과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적하고 포탄하고 비교해 보면 포탄이 항상 더 많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미국이 이미 이제 이란의 수천 개 표적을 타격을 했다 발표를 했는데 이런 타격이 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막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선 방공망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상당한 방공망을 약화를 시켰는데 간간히 소식을 듣기로는 뭐 러시아로부터 새로운 장비를 들여왔다. 특히 드론을 재밍할 수 있는,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최신 장비를 갖고 왔다. 북한은 아마 못 받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또 뭐 미사일도 들여오고 뭐 레이더도 갖고 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번에 한 하루 만에 다 제거한 것 같아요. 그 완전히 제거되니까 더 이상 이제 이란의 미사일이나 이런 거에 전투기 이런 거에 위험을 느끼지 않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그 이란 상공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하고 미군기가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미사일하고 드론을 막 쐈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정확한 그 방향성 없이 한 것 같아요. 첫날, 둘째 날 이렇게 보시면 그 주변국에다 마구잡이로 쐈는데 위협을 하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틀 동안 주로 때린 게 발사대, 그 다음에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어떤 그 활주로 같은데, 그리고 드론하고 미사일 저장 시설들, 네. 그리고 생산 시설 이런 거를 때리는 겁니다. 지금 일종의 그 공급망이거든요. 그 공급망들을 지금 다 때리고 있어요. 이란군의 입장에서 한번 또 봐볼게요. 이란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중간 정도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우선 군대가 있다는 거에 우선 중요하고 네. 군대가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규모도 뭐 한 30만 명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그 혁명 수비대가 한 20만 명 있고 거기다가 또 그 예비대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북한하고 협조를 해서 이 탄도미사일도 개발을 했고 또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드론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핵무기도 안 만들겠다고는 했는데 예.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딴 데서도. 그런데 결국은 핵무기를 만들었듯이 북한 얘기하시는구나. 네.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군력, 해군력도 조금 있었는데 금방 이번에는 무력화됐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라크하고 전쟁을 좀 해서 그런 전투 경험도 좀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들이 있어서 중간 정도는 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 탄도미사일 보유로만 치면은 중동에서 최대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정확히 몇 발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뭐 2,000발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발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ICBM까지는 이란이 못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거리가 최대 뭐 2,500, 3,000 이렇게 해서 터키까지 지금 도달을 하니까 상당한 거리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란이 반격을 하는 횟수가 초반보다 많이 줄었다는 게 이제 미국 얘기였잖아요. 미사일이 예를 들어서 2,000발이 있더라도 발사대는 뭐 한 200대 정도가 있다고 보면 네.
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 발사대를 공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미사일이 있더라도 발사를 못하면 무용지물이니까. 그래서 초기에 많이 제거했지만 남아있던 걸로 쏘았고, 쏘면은 자기 위치가 노출이 돼요. 그 거기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약화가 됐고, 이 사람들이 섞어 쏘기를 하잖아요. 탄도미사일하고 드론하고 같이 이렇게 쏴요. 그런데 이 드론을 잡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드론을 탐지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렇다 할 방법이 지금 사실은 없어요. 이란이 이제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말이에요. 여기에 이란군이 기뢰를 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이 기뢰가 설치됐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기뢰가 특히 그 호르무즈 같이 이렇게 좁은데 설치가 되면은 굉장히 큰 위협이에요. 배가 폭발이 돼서가 아니라 배가 폭발이 돼서 깔아앉으면은 다른 배들이 거길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뢰가 이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겁니다. 예. 옛날 기뢰들은 비교적 쉽게 그 제거가 가능했어요. 이렇게 둥둥 떠다녔기 때문에. 네. 근데 요새 것들은 바다 밑에 숨어 있어요. 잠자고 있다가 배 소리가 나거나 배에서 뭐 물결이 나오거나 또는 그 배가 쇠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자기 같은 파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따라서 올라가서 때려요.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호르무즈 해협같이 그런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 해협 자체가 그 침몰한 배로 막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건져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더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가 터지면 더 큰일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반인륜적인 거죠. 이번 전쟁을 통해 미군의 어떤 장점이 부각됐다. 이 점은 정말 돋보였다. 이런 거 있을까요? 5,000km 밖에 병력을 보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 어떤 나라도 5,000km를 자기 나라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만이 가능해요. 미국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다가 자기 우방들을 심어놓고 거기다가 부대들을 갖다 놓은 겁니다. 기지를 건설하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기술도 뛰어나고 군인들도 훈련이 잘 돼 있고 장비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5,000km 떨어진 데서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거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못지않게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1등과 2등의 차이가 뭐 0.1점이 아니라 한 10에서 15점 또는 완전히 이거는 극복 불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자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이 이란을 더 집중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시나리오가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이번 주에 집중 공격을 해서 이란이 더 이상 미사일이나 드론을 날리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그나마 한두 발 쏘던 것도 못 쏘는 그런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좀 때리고 있지만 이제는 혁명수비대를 보다 더 집중적으로 때릴 겁니다. 뭐 지휘관들, 그 무기고 같은데, 그다음에 사업장들 그런 데들을 때리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이란이 결국에는 뭐 이달 말이 됐든 4월 중순이 됐든 얘기 좀 합시다. 그게 항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우선 핵 개발 안 하겠다. 와서 봐도 좋다. 핵 개발 안 하겠다는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직접 현장에 와서 보세요. 이거를 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일단락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은 우리로서는 목표한 바를 이뤘다. 그럼요. 그리고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난 47년 동안 미국을 조롱하고 중동의 테러를 후원한 그런 그 지도부예요. 자기네 나라 국민한테 한 짓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 미국을 조롱했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단계에 왔기 때문에 전에는 미국이 잔인하지 못하다는 걸 갖고 미국을 깔본 나라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은 잘못하다간 500파운드짜리 폭탄이 날아온다는 거를 피부로 느끼는 거죠.